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주목받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자, 어제 2시간 가까이 열띤 문답이 오간 가운데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검찰 개혁 문제에서부터 부동산 문제, 지소미아 문제,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의 질문과 답이 이어졌는데요. 주요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또 분열시켜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민식이 어머니 아버지 또 다른 또 부모님도 오셨는데 가깝게 가지 못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드리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금 인사하신 분 가운데 이 독도 헬기 사고 아직까지 이렇게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도 계셨거든요. 그 실종자 끝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전임 대통령 때부터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소통 방법을 보셨는데 전문 패널도 없이 국민들과의 일문일답만 가는 이런 형식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방법을 해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전국 상황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외교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이러한 전국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표정이랑 이런 게 카메라에 굉장히 다 자세하게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전에 어떤 조율된 질문 없이 바로 이제 대화를 하겠다건 굉장히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진심이나 진정성이 저는 잘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어떤 질문 자체나 아니면은 그리고 질문 자체가 좀 그 구체적이지 못했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그런 국민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친 그런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형식 자체에서는 한계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떤 질문을 했던 영역이나 아니면 질문 자체에 대한 비판도 오늘 그 언론을 보니까 꽤 많이 나와 있던데 저는 그거는 좀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기 참석을 하신 국민들께서 어떤 국민의 대표나 어떤 대의 기관으로서 나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사자에게 가장 어떤 절실한 내지는 당사자가 궁금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어떤 개인사 관련된 그런 준비보다는 좀 전반적인 그런 뭐 객관적인 자료든 아니면 정책이든 이런 걸 더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개인사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전 네. 의원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요. 예. 의도는 좋았다고 치더라도 네. 형식과 내용은 완전한 실패. 예, 우리 국민의 기대에 결과적으로 뭐 너무 의도만 좋았다 이런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득주도 성장,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뭐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까운 경제학자들이 실패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비슷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각본 없는 건 인정해요. 물론 각본이 앞에 뭐 비틀즈 곡이나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네. 준비해야 게다가 되지 않을까요? 민식이 부모님 경우는 예. 또 특별해서 첫 질문을 그분들한테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마 각자 살아가면서 다 절박하고 절실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셨고 사실 질문이 아닌 민원이 읍소가 훨씬 많았지만 뭐 그거를 또 대통령이 듣고 말씀하시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국정의 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예컨대 한미동맹, 북한 예. 핵 문제, 소위 자사고 폐지 문제, 뭐 예. 정시 확대 문제, 많은 정말 중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질 않았고 또 대통령 말씀을 듣기 어려웠고 예. 그다음 질문자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물론 방송사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예. 방송사는 이미 16,000여 명의 질문지를 받아서 나중에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질문지를 보고 추렸을 수도 있다. 300명을. 어제 질문하신 분들 보면은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은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긍정, 부정 평가가 오히려 부정이 좀 더 많거든요. 반반이라고 쳐도 어제 질문한 분들은 사실 뭐 너무 대통령께 우호적이고 뭐 감동하고 이런 모습. 예. 우리 국민의 이제 본래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양 소통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주요 국정 현안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브리핑하겠다고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최대한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에 네. 추가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다 너무나 절박한 사연이겠습니다만은 어제 한정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아쉬운 부분들을 긁어주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사실 국민과의 대화는 조국 정부 거치면서 공론 분열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대통령과의 소통이 굉장히 절실하던 때에 이루어진 그런 대화라서 더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제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또 조국 전 장관 인사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법무부 장관이 저는 책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를 하고 말았는데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매기적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고 하는 것은 또 검찰이 또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국 전 장관 지명 부분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사과한다. 다시 한번 이제 사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두 번째 사과를 하셨어요. 지난 예. 10월 14일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그 당시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제 말씀 중에도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 또 두 번이나 또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임명 취지는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내가 힘을 실어주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정말 이번에는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해보겠다. 완수하겠다. 네, 예. 그런 취지였는데 이제 그 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이제 공론이 많이 분열이 됐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 말씀을 다시 한번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과가 정말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사과를 하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말씀도 다시 하시고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어떤 그 의지도 다시 한번 확실히 예. 보여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수처 관련해서는 이게 검찰 개혁과 따로 갈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야당 일각에서는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저는 그 제기하는 어떤 걱정이나 그러니까 그 공수처장의 임명이나 검사들의 임명 관련해서 거기에 2중, 3중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공수처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과거의 검찰 모습을 답습할 것 같은 그런 우려에서 그런 안들은 저는 충분히 그런 우려들은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 설치를 아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쓰일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론적으로 왜 그렇지 않은지도 이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 조국 사태에서부터 이어져서 우리 사회가 나갈 개혁의 방향 거기까지 저는 짚어주신 걸로 봤습니다. 검찰 내부 개혁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
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번 반부패 회의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그 윤석열 총장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지휘를 해서 소위 자체 개혁안 같은 걸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은 대체로 바람직한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가 내놓는 건 좀 더 다릅니다. 결이. 예.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을 통제하는 이런 의도로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은 그러셨죠. 검찰 개혁의 본질. 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예. 둘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근데 사실 현 정부는 그 민주적 통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그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법무부가 하는 행동이나 민주적 대통령이 통제라는 근데 명목하에 정치적 그렇습니다. 중립을 해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실 예. 통제하고 정치적 중립은 서로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이라는 말을 형용사를 붙여서 그렇지 통제를 권력이 하기 시작하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어제 대통령은 공수처가 맡은 역할이 정부 여당이 훨씬 많다.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하는 거다. 예.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야당이 의문을 갖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에 둬야 할 특별감찰관을 현 정부는 2년 반 동안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별감찰관이 만약에 제대로 활동했다면 조국 전 장관의 문제 같은 경우 미리 걸러질 수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해서 감시하는 그 제도도 현재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지금 공수처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예. 공수처에 대해서 여당이 내놓은 법안은 사실은 검찰에 대한 소위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게다가 법원의 행정처장이 이야기했죠. 공수처가 판사들도 기소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죠. 이거 사법부 독립의 침해 소지가 상당히 있다. 어제 대통령이 또 말씀 잘못하신 게 뭐냐면 이거 과거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가 이야기하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창 총재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해창 총재는 과거에 검찰의 잘못이나 검찰의 문제를 제대로 수술하거나 해결하려면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 주장을 하셨지 공수처 설치 주장 하시지 예.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이해창 총재 쪽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 청와대 참모들은 제대로 그걸 보고도 안 하고 어제 예. 대통령은 틀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그렇군요. 대통령 의도와 달리 공수처가 신설되면 저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공수처가 우리가 그건 수사하겠다. 검찰이 하지 마라 하면 공수처가 수사해서 유야무야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야당을 타겟으로 집중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 대통령 말씀대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한다면 첫 번째 예. 정치적 중립의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네. 물론 이제 모든 정책이 다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데 이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잘 꼼꼼히 점검해봐야 될 텐데. 자, 이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부동산 관련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그 집값은 잡겠다, 자신 있다 이런 의지를 이제 다시 한번 표명을 했는데 지금 집값이 사실 또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정책 하나로만 갈 수가 없고 교육 정책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또 좋은 취지로 정책을 하지만 뭐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 통해서 또 거꾸로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정책이 정말 가장 복잡한 문제 중에 네. 하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정책 반드시 잘하겠다는 거는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옳은 방향성이다라는 것에 대한 전 설명이었다고 보는데요. 그 이제 집값이 그러니까 더 양극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정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교육이 단지 이제 교육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취업이나 그 미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취업 관련해서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건 또 다시 이제 복지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다시피 여러 가지 덩어리를 얽혀서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원인과 더불어서 집값을 지금까지 잡지 못했던 또 다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건축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짚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축 정책을 쓰지 않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게 전체적인 그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 이제 예. 주거 안정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부동산을 주거 정책으로만 볼 수 예. 없는 게 이게 또 투자 내지는 투기로 이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그 강론적인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내가 살 곳을 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그래서 저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강론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시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정말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면 좋겠지만 당연히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대로 또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어제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는 사실상 죽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부동산에만 치중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재정을 그렇게 막 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SOC 뭐 토목이라고 해서 안 하시겠다고 처음에 뭐 대선 때는 약속을 하셨다가 지금 내년 선거 앞두고 예타 전부 면제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SOC를 지금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예.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좀 제가 보기에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고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 이 말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특히 서울뿐 아니고 수도권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해서 17번의 정책을 썼지만 그게 지금 먹히지 않으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또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규제로 이걸 해결하겠다. 제가 보기에 못 이길 것 같아요. 시장은 못 이깁니다. 시장을 못 이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제 공급 사이드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급은 공급대로 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이 치솟는 부동산에 대해서 해결할 건지 공급과 규제가 적절히 조화돼야 되는데 오로지 규제 일변도가 되니까 시장에 안 먹히는 이런 현상. 그래서 한번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좀 속도가 가해서 내년은 아마 좀 조절을 이미 결정이 됐죠. 그런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제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 그다음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문제.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현실을 정말 직시를 하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제 그런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있을 수 있고 안타깝다 이 정도 말씀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그 좀 아쉬웠다. 대통령의 전반기의 이 정책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진정한 어떤 성찰, 반성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한 거는 바꾸면 되는데 개선해 나가는 의지 이런 것들이 안 보였어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고 성과가 나고 있다. 그래서 후반기도 그대로 가겠다 그랬는데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나왔지만 인사 실패 문제, 그래서 국민 통합이 제대로 안 됐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주시겠다. 이런 의지를 국민들은 더 듣고 싶었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지소미아 문제, 모병제 문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또 대답이 있었는데요.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홍보수석, 조금 전에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했는데 90점을 주겠다 이런 후한 평가를 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듣고 오시죠.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대통령의 진정성을 격이 없이 보여주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90점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당연히 어제 행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동안 국민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뜸했었죠. 그리고 조국 국면을 거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자, 90점도 아니고 90점 이상 상당히 후한 평가를 주셨는데 탁현민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나라만 이런 행사 안 하겠다 사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영찬 수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했어야 될 이런 행사였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별도 기자회견이 필요할 것 같냐 그랬더니 필요할 것 같지만 내년 연도 기자회견에서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별도의 기자회견이 조만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강선우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자회견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이견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단지 이제 그 어떤 시기의 문제인 건데. 언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지금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연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슈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연두에 좀 한 번쯤 하는 게 좋겠지 않나. 저는 윤영찬 수석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강선우 대변인은. 저도 그 정도가 보십니까? 좀 적절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고 평가를 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새 메시지를 내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제 이제 그 국민과의 대화 형식에서 그 좀 평가가 갈린 부분, 그 탁현민 행정관이나 아니면 윤영찬 수석이 네. 저는 평가가 갈렸다기보다 이제 그 윤영찬 수석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대화를 보고 나서 이제 소회를 밝힌 것이고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획자로서 그러니까 연출가로서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기획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사전에 한 그렇죠. 인터뷰고요. 예, 그 예. 국민과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이나 대화를 하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연출가, 직업적인 면에서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 반면 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이런 형식의 대화를 또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다. 네, 예. 아마 실패로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런데 아마 다음 정부에서도 안 할 겁니다. 이런 형식은. 그런데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기자회견은요 많이 할수록 좋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대통령이 몰라도 워낙 바쁜 트럼프 대통령 분이다 보세요. 보니까, 예.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기자 간담회를 하잖아요. 백악관 기자들 다 물어봅니다. 네. 시간 제한 없어요. 그리고 한번 물은 사람이 계속 추가 질문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 대통령 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 브리핑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전 정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뭐 1년에 한 번 연두 회견 그런 이제 회견 방식은 권위주의적인 방식이에요. 대통령이 정말 예컨대 지소미아를 22일 자정으로 어떻게 금요일 하실지 자정부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정말 어제 말씀하신 거로 보면 종료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후폭풍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걱정을 할 겁니다. 그때 예. 대통령이 국민께 설명 또 하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현안마다- 대처해 나가겠다. 예. 제가 보기엔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진정한 소통이고 또 뭐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예. 또 야당의 뭐 비판도 있고 근데 야당의 비판 중에 정말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걸 받아서 수용하는 게 또 진정한 소통이에요. 뭐 질문은 질문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방식보다는 좀 그래야 상호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발씩 정치라는 게 어떻게 정답이 예. 다 하나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도 정답을 찾아가는 이런 모색의 정치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뭐 사안마다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한 아세안 정상회의도 곧 있고요. 뭐 일정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쉬울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윤영찬 전 수석의 얘기 들어보셨고요. 야권에서는 좀 다른 평가도 나옵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시죠.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의 아마추어스러운 대화 그 자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불과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로지 남 탓, 내 탓, 야당 탓, 또 이번에는 검찰 탓까지도 추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 월세 가격이 안정됐다. 또 전쟁의 위험이 제거됐다. 모든 것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있다. 대통령의 빗나간 현실 인식은 잠 못 이루는 밤에 저는 폭탄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 할 때나 이런 청와대 경험을 보면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네. 국민과의 대화는 역시 연출을 하지 않으면 산만해 보여요. 그래서 어제도 핵심을 벗어나고 좀 산만해 보여가지고 네. 저는 탁현민 전 행정관의 말이 옳았다. 그리고 탁현민 전 행정관의 빈자리가 저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정에 대한 핵심 사항이 아니라 일반 국민, 네. 서민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자기들의 고충을 네. 질문하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네네. 저는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연출이 필요했었다 그렇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예. 그게 어떻게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또 쇼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런 것은 아니죠. 네. 박지원 의원은 전체적으로 탁현민 전 행정관의 빈자리가 크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지금 정우택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국민과의 대화라기보다는 대통령 자신과의 대화였다, 이렇게 혹평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뭐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든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든 분명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정우택 의원이 이야기한 중에 뭐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워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너무 나간 비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국민과 직접 대화를 하시는 예.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취지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시민적 감각을 나는 잃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만하다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국민과 저렇게 직접 소통하는 게 정말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정리가 되고 매끄러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정리된 내지는 이제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그런 대화의 모습만 봐서 그러는데, 저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실 때는 어느 정도 산만함은 우리가 충분히 좀 용인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기 후반기에 이제 야당과 협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요. 참 이게 건건이 지금 여야가 이제 대립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 제1야당 대표, 지난번에 청와대 앞에 삭발했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단식에 돌입한다, 네. 오늘 이런 선언을 했어요. 네, 2시에 아마 왜 하시는지를 본인이 직접 설명하실 것 같은데, 예. 짐작컨대는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법안 처리 문제, 그게 아마 이제 12월 초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예. 특히 가장 민감한 건 선거법 개정안, 특히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고,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소위 본회의에 이제 상정을 해서 예. 국회의장이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지금 급박한 문제인데 그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과 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좀 해법을 도출해 보자, 이런 취지로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하셨는데, 청와대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면서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좀 방식이 없다. 직접적인 이게 좀 원인이 됐다고 원인이 봅니다.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 사실 청와대 대통령 시간은 굉장히 바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사실 황교안 대표하고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뭐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 길어도 3시간을 안 넘길 텐데 그 정도 시간을 못 내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만나시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네. 뭐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 한국당 입장에서 달리 이제 뭐 대통령께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없다, 아마 이런 네. 판단을 하신 거고, 이거는 정말 지소미아는 국익을 위해서 중차대한 문제고, 선거법 개정 문제는 내년 총선이 이제 임박해 가는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강한 어떤 입장을 좀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도 알리고 청와대나 여당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다만 예. 김세현 의원이 뭐 당 해체 주장까지 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한국당 내에 그러면 쇄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예. 이 단식 카드를 꺼내셨기 때문에 이 쇄신의 이 분위기를 좀 소위 초점을 저쪽으로 돌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기자니까 지금 그런 어떤 해석도 당내에서 충분히 나오는 나올 수 용태론을 있습니다. 희석시키는 행보 아니라 이런 저는 지적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께서 쇄신 의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예. 봅니다. 그다음 통합 의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의 뭐 표현을 가지고 예. 뭐 일부 의원들이 시비를 거지만 그 진정성을 확 수용해서 오히려 황 대표가 그거를 쇄신의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좀 예. 덜 보이셨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네. 단식 투쟁을 하게 되면 한국당 내에 지금 쇄신 분위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기 나름이다. 예. 그러니까 소위 병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식을 하면서 쇄신 의지를 얼마든지 불태울 수 있고, 예.
당장 이제 쇄신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하나 둘씩 차근차근 해놔야 된단 말이죠. 이게 수순이 있는 건데 그러면 황 대표가 그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 보여주고 그다음 예컨대 공천 문제나 이런 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럴 때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천을 통해서 어떻게 쇄신할지는 이런 메시지. 그다음 본인이 뭐 험지에 나가셔라, 뭐 불출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본인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강력한 쇄신 의지를 담으면서 단식 투쟁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지켜봐야죠.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단식에 돌입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정치 초보의 조바심이다 이런 그 혹평을 내놨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치인이 하지 않아야 될 3가지 중 2가지 이행에 돌입했다. 지난번에 이제 삭발을 했고 오늘 단식에 들어가면 이제 의원직 사퇴가 남는데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는 못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니까 이제 당 대표직 사퇴만 남았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단식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뭐 지금 날씨도 너무 춥고 그래서 좀 할 건 2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재고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단식을 하겠다고 나열한 그런 이유가 전 굉장히 중차대하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이죠. 근데 이게 단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강조했던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청와대보다는 국회의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도 그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이니까 그건 입법부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로 단식을 한다. 저는 그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국회 내에서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 저의 해석은 그러니까 이 단식의 이유 중에 이 패스트트랙 관련한 이유가 들어있는 것은 아마도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자당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당 대표로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가 무죄이다. 근데 막상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이제 그 사법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대표로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단식까지 했다.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소미아가 이제 22일까지인데 그렇다면 그때 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게 단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일이 저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좀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추운데 오늘 단식에 돌입하는 황교안 대표 좀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강선우 전 민주당 대변인께서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고요. 황교안 대표 어제는 홍대 한 카페에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청년 정책 비전 발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를 명시하겠습니다.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 또는 입시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근데 솔직히 시간부터가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취지가 좋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청년들 부르면서 평일 오후 2시 참 가기 힘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여유 있는 청년이나 소위 일자리가 없는 청년 아니면 누가 가겠느냐. 아픈 지적이죠. 어제 굉장히 쓴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을 어제 저 장면들을 생중계를 했다면 아마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보다 훨씬 저는 밀도 있게 의미 있게 국민들이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당에 저는 쓴소리였지만 결과적으로 약이 되는 거다. 한국당이 수용하기 나름이지만 굉장히 청년들이 한국당에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냉소적이다. 심지어 나는 한국당을 지지하지만 나는 쉐임 보수 이런 느낌이다. 한국당 그리고 노땅 정당이다. 한국당이 내놓은 정책이 너무 공허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한국당이 아마 망치로 두들겨 맞는 그리고 황 대표도 굉장히 좀 뭐랄까 굳은 표정으로 메모를 하셨는데 이 청년들이 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느냐를 한국당이 곰곰이 생각해서 바꿔나가는 이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한국당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들에 다가가서 이야기를 듣고 해법을 나름대로 내놓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뭐 청년 표심 잡기 지금 총선 앞두고 있어서 더 그런데 지금 이상일 전 의원 얘기해 주셨듯이 이게 선거 때 반짝 스타들 발굴해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어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면 보다 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놓느냐, 예. 그리고 국회가 바뀌어도 그게 얼마나 계속해서 지속할 의지가 있느냐, 저는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 세대, 지금 현재 청년 세대로 일컬어지는 세대를 세대로 접근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통일된 그런 캐릭터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회 인과학적 변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 접근 방식을 아예 세대적인 접근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코호트적 접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제 행사를 오후 2시에 한 거 관련해서는 저는 예.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좀 여의도가 저거를 약간 예. 아차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는 오후 2시가 괜찮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의도와 실제 생활,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그 우리 시민들과는 얼마나 좀 동떨어져 있는 정서가 있느냐, 아직 잘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좀 여야가 여기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뭔가 좀 디테일이 섬세해져야 되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 많이 하는데 청년들과 만나려고 하면 그 눈높이에 좀 맞추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